네, 안녕하세요. 척척각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업그레이드된 모니터로 처음으로 녹화를 합니다. 22인치 쓰다가 27인치 쓰는데 확 넓어지네요. 글자들이 조금 더 잘 보이지 않을까,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고 기대를 하며, 어차피 516기까지는 약간은 뭐랄까 시험하고 동떨어진 내용이니 이 시기쯤 장부생리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업그레이드 해서 지금 테스트 삼아 녹화를 해보고 있습니다. 516기도 저 게시판에 올려드린 것처럼 앞으로 3강이면 끝납니다. 오늘 포함해서 객기, 그리고 이제 516기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그 상호작용의 일단은 대원칙을 두 번째 강의 시간에 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그 세부적인 것들, 뭐 세회라든가 동첨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첨부. 이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드디어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마치 거의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제 마음속에 어떤 숙제 같은 게 드디어 끝나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홀가분한 느낌이 들고, 일단은 정리는 다 끝났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의록 정리는 다 끝났기 때문에 기존에 구매하신 분들 최종 버전이 나왔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로 바로바로 요청하시고, 자, 오늘은 그러면 드디어 객기입니다. 저번 시간 주기에 이어서 객기인데, 이거는 저번 시간에 거의 주기하면서 예습 차원에서 했던 것들을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이거든요. 거의 한 번 더 정리를 일단 해볼게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음량과 오행이 있는데,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뭡니까? 음량은 상대적으로 형이상학적인 느낌이 들고, 그리고 약간 변화에 치우친 느낌이 든다면, 오행은 상대적으로 형이하학적인 느낌이 들고, 변화보다는 구체적인 어떤 물질적인 느낌이 들죠. 그래서 오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목화토금수라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원소적인 측면에 이런 용어들을 쓴 그런 느낌이 들고, 요렇게 편향된 변화 체계라고 각각 요렇게 둘을 규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이 둘을 또 음량으로 나눠보면, 음량 같은 경우는 형이상학적이면서 변화 쪽에 치중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에 배속시킬 수 있겠고, 오행은 물질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음에 배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글자를 써보니까 확실히 그 모니터 커진 게 다르네요. 느낌이. 자, 그 다음에 이게 1번이고, 그 다음 이제 주기와 객기인데,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강한 게 객기고, 주기는 지 근처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매 년마다의 초지기부터 종지기의 순서가, 객기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변화를 하죠. 근데 주기 같은 경우는 뭡니까? 항상 고정돼 있잖아. 항상성을 띠면서 고정돼 있거든. 변동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상대적으로 객기의 경우는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양에, 주기의 경우는 변동성이 약하고 항상성이 강하기 때문에 음에 이렇게 배속을 시킬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객기는 음양, 구체적으로 삼음삼양적 변화를 따르게 되고, 주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물질적인 오행의 순서를 따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객기 같은 경우는 삼음삼양적 변화를 따르기 때문에 뭡니까? 궐음풍목, 소음군화, 그 다음에 태음습토, 그 다음에 소양상화, 양명조금, 태양, 한수로 가는 거지. 즉 여기서는 뭐였어요? 객기에서는 삼음삼양적 순서를 따르기 때문에 군화와 상화가 습토에 의해서 격리되어 있고, 주기 같은 경우는 목화토금수 오행 순서를 따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궐음풍목, 소음군화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소양상화가 나오죠. 얘랑은 달리 얘네들은 주기에서는 요 두 개의 화가 융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태음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하는 똑같죠. 그래서 목, 화, 토, 금, 수 순서대로 가는 게 주기이고, 화 두 개가 격리돼서 삼음삼양 순서로 전개되는 게 바로 객기입니다. 오늘 정리할 객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객기의 삼음삼령적 구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요 11-1, 1-1 객기의 개괄적 구성 원칙을 읽어보도록 하죠. 자, 객기를 구성하는 요소들인 6부는 음량의 선후관계를 의미하는 수어의 순서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음인 태음수토는 이음인 소음군화의 다음 일량인 소형상어의 앞, 즉 군나와 상화 사이에 사음인 태음수토가 자리하게 된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죠. 주기와 결정적인 차이죠. 그래서 사음의 순서를 살펴보면 일단은 거름이 이름, 소음이 이음, 태음이 삼음이고 삼량의 순서는 소양이 일량, 양명이 이양, 태양이 삼량이기 때문에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객기는. 그래서 목, 군화, 습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비로소 상화가 나타나지. 그래서 조하는 똑같고 순서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충량 객기도가 나오는 건데 이거는 뭡니까? 일단은 어떤 주기냐 객기냐 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얘네 둘을 보라고 했잖아. 그지? 군나와 상어가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객기표예요. 그지? 습토위에서 격리돼 있으면 이거는 객기야. 근데 얘네 둘이가 붙어 있으면 그건 주기에 관한 도표라고 일단은 규정을 하면 되고, 그럼 이 충량 객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객기라는 거는 초지기부터 종지기의 그 순서 자체가 매년 변동되잖아요. 그죠? 즉 어떤 해의 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뒤에 나올 건데 자5년의 경우는 자5가 충에서 만들어내는 기운이 소음 군화거든. 그지? 이게 몇 지기가 되냐면 사천지기이자 제3지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일단 알고 싶은 거는 초지기잖아. 초지기. 그죠? 초지기가 그럼 뭐냐인데 역으로 거슬러 가야지. 이게 3이니까 그리고 객기는 삼음삼령적 변화를 띠기 때문에 소음 전에는 뭐예요? 거름. 이게 2지기. 그럼 거름 전에가 바로 1지기인데 이거는 바로 태양이지. 그지? 그래서 지금 자오년에는 초지기가 뭐다? 태양 한수다라는 거를 요 도표에서 대놓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 산출 방법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사실 이게 다긴 한데, 예. 하나만 더 보면 이 충미년 같은 경우는 뭡니까? 충미는 태음수토를 충해서 화해내죠. 그럼 이게 똑같이 3지기이자 4천지기가 되는 거야. 자, 태음입니까? 앞에는 뭡니까? 거름, 소음, 태음이니까 소음이 2지기. 거름이 1지기가 되는 거야. 초지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초지기가 거름 풍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충량객기도는 연지에 따른 객기의 초지기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도표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쭉쭉 갈게요. 이건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상대적으로 그 객기가 삼음삼령적 구성을 띠는 반면 주기 같은 경우는 오행적 구성을 띈다고 했죠. 즉 주기를 구성하는 요소들인 6부는 오행 상생 순서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태음수부터는 두 개의 화, 즉 소음군화와 소형상어가 발현된 이후에 비로소 태음수토가 등장하는 게 객기와 주기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기와 객기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두 개, 하나를 보면 된다고 했죠. 이 군나와 상어가 이렇게 인접해서 융합되어 있느냐, 아니면 군나와 상어가 태음수토를 사이에 두고 격리되어 있느냐. 격리되어 있는 것은 객기,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것은 주기에 관련된 도표이다라고 보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 참고 내용은 뭐냐면 의학은문에 나온 내용인데 이거는 그 내용이에요. 왜 객기의 구성 순서가 오행상생과 뭔가 다른가? 이거에 대한 나름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건데 일단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자, 봅시다. 주기의 목화토금수 배열 순서, 즉 주기는 오행상생의 순서를 따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이 되고 주기 같은 경우는 안건 전문 관점에서 좌산하는 천체 일주운동 방향이 반영된 자연 그대로의 순서에 해당하는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와 달리 군화가 우선 토를 생한 후에 군화가 습토를 생하고 다시 토가 동일한 화에 속한 상화를 생하죠. 즉
군나와 상화가 스토이에 의해서 격리된 객기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이 상화가 다시 금을생하는 객기의 배열 순서에 담긴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자, 이런 설명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대개 상화는 토가 없으면 형성되지 않으니 허공에서 화가 모여 형성되는 것을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다. 또한 광석에 금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화가 없으면 추출될 수 없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오행육기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기가 구현된 다양한 양상을 개괄적으로 5, 6개의 틀에 맞춰서 분류한 것에 불과하죠. 그죠? 그래서 동일한 목이라 해도 열이 가해지면 화로 화하고 쥐어짜지면 화와 정반대 성향의 수가 될 수 있으면, 즉 동일한 나무라 하더라도 나무에 열을 가하면은 부싯돌이나 이런 걸로 열을 가하면 불이 나타날 수 있고, 목을 쥐어짜면은 어떤 수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금속에 속한 물질들이라 하더라도 부딪히면 화가 나타나고 녹이면 화와 정반대 성향의 수가 되는 것처럼, 순수한 오행속성의 오음과는 달리 객기라는 것은 여러 오행적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기에 습토상화, 상화 조금 전화는 토 중에 섞여 있던 화적 요소, 화 중에 섞여 있던 금적 요소가 구현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객기의 순서는 곧 육기의 오행 혼재성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에요, 결국. 일단은 요 내용은 뭡니까? 요런 내용은 그냥 흔한 시중에 좀 판매되는 음양오행론 입문서에 흔하게 나오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논리들이잖아요. 이게 약간 유치한 감이 있죠. 요거는 유치한 감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요 뒤에 요 논리는 되게 주목할 만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결국 육기가 결국 품, 군화, 상화, 습, 조, 한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얘를 목, 얘를 화, 얘를 토, 금, 수라는 오행에 끼워 맞추기는 하는데 얘네가 완벽한 1대1 대응 관계냐? 아니라 이거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풍이라는 것 자체는 기타 5가지 기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목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목으로 배속시켰을 뿐이지, 이게 완벽한 목의 어떤 순수한 결정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끼워 맞췄을 뿐이야. 즉 목이라는 이 풍이라는 내부에도 목의 요소가 다른 어떤 5가지 기운에 비해서 많긴 하지만 여기도 뭐 화도 있을 수 있고 수도 있을 수 있다 이거야. 알겠죠? 이 관점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보통 오행적으로 모든 논리를 설명하려고 할 때 가장 오류가 나는 그런 포인트가 제가 볼 때 여기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현실적인 어떤 물질들이나 얘네들은 모든 오행적 요소들이 어느 정도는 상이한 지분을 갖고 이렇게 구비된 채로 있는 거예요. 순수하게 목 100% 이런 건 없다고 봐야 돼. 그런데 얘네를 이 5가지 물질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다 보니까 얘는 그래도 나머지 4개에 비해서 목의 성질을 강하게 띠네. 그럼 이거는 오행적으로 목에 배속시켜야지.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얘는 화에 배속시켜. 토, 금, 수 이렇게 배속시킬 뿐이야. 근데 보통 논리적인 결함이 어디서 생기냐면 이거를 목의 결정체라 보고 거기서부터 논리를 전개하는데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우리 오장육부도 보통 오행으로 이렇게 배속을 시켜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되게 제가 볼 때는 편의적인 관점이에요. 사실상 간이라는 것도 나중에 장부생리에서 보면 알겠지만 대표적인 목과 연관된 생리적 기능이 소설이거든요. 소설이 뭐냐면 뭔가 이렇게 단단한 거를 뻥 뚫어서 이렇게 뭔가 배출시키는 기를 터주는 그런 생리적 기능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건 뭐예요? 완벽하게 목의 기능과 부합이 되는 생리적 기능이죠. 그죠? 근데 간에 이 소설 기능만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 간의 대표적인 기능이 또 뭡니까? 장혈이야. 혈을 저장하거든. 이건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수의 기능이에요. 그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수렴해서 혈이라는 수에 속하는, 수에 대응될 수 있는 혈이라는 그런 물질을 저장하잖아. 그럼 이건 또 수의 기능에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긴다고요, 보통. 아시겠죠? 오행적으로 나머지 사장에 비해서 목의 기운이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간이라는 것을 목에 이렇게 할당을 시키긴 하는데, 이게 목의 결정체는 아니란 거야. 다른 요소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전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지. 원래대로라면 토가 화를 생할 수는 없죠. 순수한 결정체의 토는 그냥 순수한 결정체의 금을 생성할 뿐이야. 근데 이러한 습 안에는 어떤 화를 생성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오행적 요소, 목 같은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생성할 수 있는 거고, 순수한 화의 결정체라면 당연히 토를 생하겠죠. 오행 상생적으로. 그런데 얘네는 순수한 화의 결정체가 아니야. 이 상화도.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도 뭔가 토라는 그런 느낌이, 요소들이 어느 정도는 들어있겠고, 이게 조금이라는 것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 자체는 앞으로 모든 한의학적 논리를 전개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거는 항상 머릿속에 박아두시고, 오행론에 매몰돼서 이 오행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보통 모든 오류가 생겨납니다. 즉 음양오행 배속 후에 해석할 때 흔히 범하는 오류는 음양오행에 배속된 어떤 특정 현상이나 물질이 그 배속된 음양이나 오행의 순수 결정체라는 관점을 견지하기 때문에 모든 오류가 생겨요. 아시겠죠? 어디까지나 다른 비교 대상에 비해서 해당 음양 또는 해당 오행의 속성이 강하다,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객기의 상세 구성 원칙인데, 자, 보시면은 미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객기를 구성하는 육보는 어떤 기운이 초지기인지와는 무관하게 어떤 일방적 순서가 규정되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객기라는 건 어쨌든 삼음삼령적 순서에 의해서 전개가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거름 풍목 다음에 소음군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태음 습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양상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양명 조금이 전개되고, 그 다음에 태양 한수가 전개되고, 그 다음에 거름 풍목이 나타나는 요 순서, 요 일방적 순서는 항상 유지가 돼요. 객기에서는. 그지? 그럼 이게 규정되어야 하는 건 뭐냐면, 과연 어떤 해의 초지기가 무엇인가? 만약에 초지기가 예면 뭐겠어요? 2, 3, 4, 5 종지기가 되는 거지. 만약에 초지기가 예면 어떻게 돼요? 2지기, 3지기, 4지기, 5지기, 종지기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제는 어떤 연에 어떤 기운이 초지기가 되느냐를 규정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볼 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평선을 기준으로 전에 했던 내용인데, 육보 같은 경우는 이게 지평선이라고 하고, 남중할 때 북중하는 방위, 여기는 일출, 일모라는 방위라고 할 때, 삼지기이다 사천지기는 요 방위에 위치합니다. 정남방에 위치하고, 정북방에 위치하는 것은 바로 제천지기입니다. 4, 5 종지기가 되는 거죠. 여기는. 아시겠죠? 그래서 초지기는 여기에 존재, 2지기는 여기, 4지기는 여기, 5지기는 여기에 존재하고, 얘네들을 따로 명칭이 있어요. 얘네들을 부르는 명칭인데, 이 사천지기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평선을 내려다보는 관점에서 서술을 합니다. 이렇게 내려다보는 관점에서 얘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사천지기 오른쪽에 있죠. 얘는 사천지기의 왼쪽에 있지.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천 우간기라고 해. 사이간. 얘는 뭡니까? 사천 좌간기겠지. 그죠? 제천지기 입장에서는 이렇게 올려다보는 관점에서 좌우가 정의됩니다. 그럼 얘는 뭐겠어요? 제천 좌간기. 얘는 제천 우간기가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좌우를 정리해 두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놈이 요 사천자관기가 다음 해에 사천지기가 되고 요 제천자관기가 다음 해에 제천지기가 됩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해야 됐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순서는 일방성은 결정되어 있어. 그럼 과연 어떤 해에 어떤 기운이 초지기냐만 결정되면 나머지 이지기부터 종지기는 다 결정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년지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년지가 충하면서 화해내는 어떤 육기가 있지. 그게 바로 삼지기이자 사천지기가 됩니다. 초지기가 아니라 이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갑자년이 있어. 갑자년 연지는 얘죠. 얘는 볼 필요도 없어. 객기 산출할 때는 얘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충해서 만들어내는 건 뭡니까? 자오니까 소음군화를 화해내는데 이게 바로 삼지기이자 사천지기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소음군화가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두 개만 거슬러 가면은 바로 초지기가 되는 거야. 거름, 소음, 태음, 소양, 양명, 태양. 그래서 태양 한 수가 이 갑자년에는 초지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쭉 나열이 되는 거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5개 얘기는 이것만 결정되면 다 결정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 순서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쭉 읽어볼게요. 자, 보면은 하나씩 볼게요. 자오년 같은 경우는 소음군화를 충해서 만들어내겠죠. 자오 소음군화 충해서 만들어내고, 충미는 대음수토를 만들어내고, 인신은 소양상화.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묘유는 양명조금. 이거는 ABC입니다. 완전 외우셔야 돼. 진술은 태양한수. 사해는 고름풍목을 화해내는데 얘네가 사천지기이자 삼지기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되게 러프하게 보면 이 6개의 기운이 있지만 사실상 얘가 1년을 크게 주관한다고 보면 되고요. 약간 더 디테일하게 보면 얘가 상반기, 이 제천지기가 하반기를 주관한다고 보면 되고, 더 디테일하게 봤을 땐 각각의 볼을 초지기부터 얘네가 주관한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되게 러프하게 보면 사천지기만 보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아시겠죠? 즉 얘네가 사천지기로서 1년을 주관하니,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되게 러프하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천지기를 기반으로 구성되는 육부를 객기라 한다. 아시겠죠? 자, 사천지기와 제천지기에 대해 살펴보면 자오년은 뭡니까? 소음군화가 사천하죠. 그러면 보세요. 얘네 둘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한 칸, 두 칸, 세 칸 간 거야. 그지? 그죠? 그래서 만약에 자오년의 경우는 자오 소음군화가 사천지기이자 삼지기가 되기 때문에 제천지기는 뭐가 되냐면 소음, 태음, 소양, 양명, 세 번째인 양명이 제천지기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죠. 중미 같은 경우는 태음수토가 사천하고 이거의 세 개 다음이 뭡니까? 소양, 양명, 태양. 즉 태양 한 수가 제천이 되는 거고. 인신년 같은 경우는 소양상어가 사천하는데 세 개 다음 소양, 양명, 태양, 거름. 즉 거름이 세 번째인 거름이 제천지기가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근데 또 이런 특징이 있어. 묘유 같은 경우는 뭡니까? 묘유년 같은 경우는 양명조금이지. 묘유의 사천지기는 양명조금이, 당연히 얘 셋 다음은 뭡니까? 양명, 소양, 양명, 태양, 거름, 소음. 소음군화가 제천지기가 되는 거지. 이 묘유년에는. 그죠? 지금 보세요. 양명과 소음군화. 뭡니까? 소음군화, 양명조금. 얘네들이 짝이잖아요. 자오랑 묘유. 단지 뭡니까? 자오에서는 소음군화가 사천, 양명조금이 제천이고, 묘유에서는 양명조금이 바로 사천하고 소음군화가 제천할 뿐이지 나머지 쌍은 비슷하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한번 공부해 보세요. 쉬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좌우사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이겁니다. 이건 이렇게 보면 쉬워요. 좌우녀는 일단 소음군화가 오방에 사천한다고 했잖아. 정남방에 소음군화를 일단 배치해 놓습니다. 그지? 그리고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얘네는 여기서는 사천에서는 내려오다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가 우가 되고 여기가 좌가 됩니다. 그리고 제천 입장에서는 올려다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좌가 되고 여기가 우가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초직이기 때문에 역으로 두 개의 것을 가는 뭐예요? 여기가 거름, 여기는 태양이 되지. 그래서 거름, 소음, 태음, 소양, 양명, 태양이 되는 거지. 즉, 보자. 사천지기의 좌간기. 그러니까 이 우측은 이렇게 봤을 때 우측인 거예요. 아시겠죠? 즉, 사천지기의 좌간기는 요 놈이죠. 거름, 소음, 태음이니까 태음, 수토가 되는 거고, 이 거름이라는 것은 사천지기의 우간기, 거름 풍목이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천지기 자체가 뭡니까? 양명조금이지. 제천지기가 양명조금이기 때문에 요거의 좌측에 위치하는 태양한수는 제천지기의 저간기가 되고, 여기 소양상화는 제천지기의 우간기가 되는 거지. 지금 다 이 관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뭐냐면 일단 사천지기를 산출하고 나면 여기서부터 두 번 역행해서 여기에 존재하는 게 뭐가 된다? 초지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순서로 다시 순행하면서 배치하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표로 만들어 본 게 요 표입니다. 요 표. 그래서 이 표는 뭐가 정리되어 있냐면 일단은 연지가 정리되어 있고 각 연지에 사천지기가 뭐고 제천지기가 뭐며 좌우 사간기가 뭐냐가 다 정리되어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요 제천 좌간기가 초지기가 되잖아. 이거. 그지? 사천지기가 삼지기니까. 그래서 초지기부터 종지기까지 순서도 다 여기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해년을 볼까? 해년 같은 경우는 거름풍목이 사천하고 소양상어가 제천한다. 그리고 초지기는 양명조금이며 이지기는 태양한수, 삼지기는 사천지기인 거름풍목, 사지기는 소음군화, 오지기는 태음수토, 종지기는 제천지기인 소양상어가 된다. 이 표만으로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봐보세요. 자, 결국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들은 다 같은 내용인데 다 같은 내용인데 이번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게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접한 두 연도 간에 제천지기, 사천지기의 위치 변화까지 여기서는 서술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쉬워요. 이 표를 한번 볼게. 자, 인접한 두 연도를 골라볼까? 자년 하도 많이 했으니까 중간에 어중간한 거 한번 골라볼까요? 묘년을 골라볼까? 묘년 어디 있냐? 묘년 다음이 뭐죠? 진년이죠? 지금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해 다음이 이해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산출해보면 묘년의 사천지기는 뭡니까? 양명 조금이고 제천지기는 소음 군화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될 게 묘년의 사천 좌간기는 태양한수죠. 그리고 묘년의 제천 좌간기는 태음수토야. 자, 이게 어떻게 되나 봐봐. 그럼 다음 해에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진년 다음 해인 진년을 보니 태음수토가 제천하고 태양한수가 사천하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아시겠죠? 지금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인접한 두 연도 간에
어떤 기운들의 위치 변화에 대해서 이 2번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봐보면, 그냥 예습 차원에서 그냥 다 할게요. 자, 봅시다. 특이한 애들이 몇 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반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회전한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양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보자. 지금 양면과 소음은 어쨌든 정점의 자리에 있었잖아. 근데 그 다음에 살짝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둘 다. 둘 다 정점의 자리에서 내려온 셈이거든. 그지? 그래서 이 명칭을 따로 퇴위라고 합니다. 그냥 왕이 퇴위한 것처럼. 아시겠죠? 그냥 명칭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두 가지가 중요하겠지. 얘랑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둘 다 정점에 올랐지. 그래서 이거를 천도하다 뭐 그런 느낌으로 천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마지막 하나인데,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특이한 변화를 해요. 얘랑 얘 같은 경우는 특이한 변화를 해요. 어떻게 돼? 어쨌든 이 셋은 어디에 존재했어요? 지금 사천직이잖아. 천에 존재했어. 그지? 이 밑에 세 개는 어디에 존재했어요? 제천직이 이쪽이니까 이 천에 존재했잖아. 지하에 존재했잖아. 지하에. 그지? 근데 이 소양상화 같은 경우는 다음 해에 천에 존재하다가 최초로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지? 반대로 이 거름풍목 같은 경우는 지하에 존재하다가 다음 해에 드디어 하늘로 올라가죠. 그지? 그래서 이런 제천 우간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로소 천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표현은 천으로 승했다라고 하고, 쟤는 뭐겠어요, 그러면? 내려가는 애는. 얘는 내려갔기 때문에 지로 강,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는 용어들이에요, 그냥. 그래서 밑에를 쭉 읽어볼게요. 이것들이 다 나와 있는 거야. 자, 년에 따른 객기의 구성 변화는 다음과 같다. 뭐 태양한수인 경우는 각각 사천지기가 뭐기 때문에 초지기는 뭐가 되고, 나머지는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유추할 수 있고, 그리고 사천지기가 삼지기가 되고, 각각 좌우에 사천저간기, 사천우간기, 제천지기의 좌우에도 제천저간기, 제천우간기가 위치를 하는데, 이거는 초지기의 위치를 말해주는 거고,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년은 뭐 요렇게 되고 자년은 요렇게 됐니, 나머지에서도 마찬가지가 된다. 그러니까 해년 같은 경우는 사천 우간기가 뭐라는 거예요. 해년 같은 경우는 사천 우간기가 태양 한수인데, 그지? 이게 다음 해인 자년이 되면 사천 우간기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 지하로 내려가잖아. 그래서 천으로 강한 거야. 그죠? 태음수토 같은 경우는 해년에는 뭐였어요? 제천 우간기였으니 다음 해는 비로소 천으로 승하는 거지.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도 이 천정이 바로, 천정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여기에 있던 애가 다음에 사천지기가 되고, 여기에 있던 애가 다음에 제천지기가 되고, 즉 정점에 이르는 과정을 천정이라고 하고, 여기에 있던 애가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고, 여기 있던 애도 다음에 여기 있던 애도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요거를 뭐라고 했어요? 퇴위라고 했지.
지금 이 용어들일 뿐이에요.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도표 자체는 우선은 뭘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은 자년인 경우에 한해 사천지기가 뭐고 제천지기가 뭐며 좌우 사간기는 뭔지에 대해서 일단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죠? 자년이니까 좌우니까 소음군화가 사천지기가 맞겠죠? 이후 축년의 배치는 여기서 한 칸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뭔가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야. 그래서 얘는 정점으로 가기 때문에 천정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지하에 있다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뭐 천으로 승한 거고, 반대로 이 좌강어지라는 표현인데 이 두 가지는 밑으로 내려가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밑으로 내려간다는 게 제천직이라는 정점에 도달한 거기 때문에 천정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하늘에 존재하다가 지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지로 강했다, 천으로 강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우승어천, 좌강어지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객기를 구성하는 각 기의 태과 불급에 대해서 다룰 건데, 일단은 주기라는 것은 연지와 무관하게 항상성을 띠면서 불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도의 태과나 불급이 없이 그냥 초지기는 무조건 대한일로부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앞서 정리했던 거 있죠? 대한일로부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객기라는 것은 뭐예요? 객기라는 것은 연지에 따라서 일단은 초지계에서 종지계의 배속이 변하잖아. 그죠? 그리고 지지충 관계라는 것은 자오 소음구나 충 및 해음수토에서 볼 수 있듯이 음양 관계가 동일하거든요. 얘네 둘 다 양지거든. 충미는 뭐예요? 둘 다 음지야. 그래서 음양 관계가 동일한, 음양 속성이 동일한 지지끼리 조합된 게 바로 이 지지충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상 사천지기가 1년 전체를 주관한다고 러프하게 볼 수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상반기는 사천지기, 상반기 6개월은 사천지기, 하반기 6개월은 제천지기가 주관한다고 간주할 수 있는데,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고려하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만약에 양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년이나 5년 같은 경우 있잖아. 자년이나 5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객기의 시작 시점이 대한보다 빠르다고 간주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직전 해에는, 그리고 제천지기의 종료 시점도 대한보다 느린 걸로 간주를 할 수 있겠지. 양년의 경우에는. 그래서 양년 같은 경우는 사천지기, 제천지기가 관장하는 기간이 좀 긴 거야. 음년 같은 경우는 역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대한이라는 기점들이 계속 있는데, 양년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음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서만 영향력을 발휘하고 다시 양년이 시작되고 이렇게 반복되는 느낌이라 이거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더 문제는 각 연지별로 사천지기, 제천지기가 아예 결정이 돼 있잖아. 그지? 자오년은 사천지기가 소음구나예요. 제천지기가 양명조금으로 결정돼 있는 거야.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소음구나라는 사천지기, 소음구나가 사천을 하면 그 해는 무조건 영향력 행사 기간이 길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사천지기의 종류에 따라 종류만 봐도 이 해는 약간 태과의 해가 되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이 내용이 거기서 이거를 말씀하는
하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좌오, 인신, 무술년에는 각각 얘네가 사천하고 얘네가 제천한데 이건 뭐 산출해 보면 되고 기준이 되는 절기보다 일찍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자, 이거 다 뭡니까? 좌오, 인신, 진술 전부 다 양지예요. 양지. 역으로 충미, 묘유 사이는 전부 다 음지입니다. 그러면 기준에 되는 절기보다 늦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거지. 근데 이 각각에 대해서 사천지기와 제천지기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말은 뭐다? 특정 기운이 사천할 때는 항상 양년이기 때문에 일찍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겠고, 얘네가 사천할 때는 연지가 음지라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음년에 사천하기 때문에 뭐랄까, 얘네가 사천할 때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간이 늦게 시작돼서 일찍 끝날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489쪽의 내용은 뭐냐면 사천지계 이상태가 불급 현상인데, 이것은 뭐냐면 앞서 말한 거는 이거는 뭐예요? 약간 정상적인 태가 불급 관계잖아. 양년은 조금 길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음년은 약간 줄어든 채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그냥 정상적인 태가 불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건데, 이 11-2-2에서 설명하는 요거는 이상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뒤에 나오지만 태과라서 일찍 정점에 올라야 하는 소음군화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모종의 사유로 인해 사천지계 자리에 오르는 것이 오히려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원래는 정상적으로라면 일찍 와서 일찍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소음군화인데, 왜? 소음군화는 양년의 사천지계거든. 그런데 모종의 사유로 인해서 얘가 늦게 올 수 있다 이거지. 그럼 이거는 이상적인 태가 불급 현상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요 글을 다 읽기 전에 예습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일단은 사천지계의 관점에서는 다음에 두 가지 경우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태과라서 일찍 정점에 도달해야 되는 기가 있겠죠. 일찍 정점에 도달해야 되는 사천 좌간기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사천기고 여기에 사천 좌간기가 되잖아. 이게 다음 해에는 이렇게 올라서 정점에 올라 사천지기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태거의 해는 기준인 대한 시점보다 조금 더 일찍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모종의 사유로 인해서 아직 이게 올라갈 힘이 부족해서 도달을 못하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얘가 못 올라가면 이쪽에 있는 다른 변화가 여기 뭐가 있습니까? 제천, 우간기가 있겠지. 얘가 이렇게 못 올라가면 얘도 못 올라가는 거야, 결국. 뭐 나머지도 다 못 올라가지만 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가까이 있는 큰 변화는 얘거든. 얘는 왜냐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변화이기 때문에 중요한 변화인데, 얘가 정점에 못 오르면 얘도 지상으로 못 올라온다고. 그런 변화가 올 수 있겠죠. 그럼 역으로 이런 경우도 있었어. 두 번째는 불급인 경우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미 여기에 어떤 사천지기가 어떤 특정 기운이 사천에 있는데 불급의 해야. 그러면 대한이 오기 전에 미리 얘가 어떻게 돼야 돼? 퇴위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어떤 사유로 얘가 힘이 아직도 남아있어. 다른 어떤 운기적 요소들에 의해서 얘가 힘이 좀 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여기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거든? 그지? 그럼 얘랑 직접적으로 연관된 극단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기운은 여기에요. 사천우간기.
왜? 얘는 얘가 퇴위하면서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천으로 강 내려가야 되거든. 근데 얘가 퇴위 안 하면 얘도 못 내려간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천지기 기준으로 태과불급의 이상현상은 2차적으로는 요런 승강부전도 유발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아시겠죠? 그럼 대체 어떤 모종의 사유가 존재하느냐인데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있거든. 예를 들어서 제천우강기나 사천저강기가 승강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천우강기가 이렇게 승하거나 사천우강기가 내려강해야 되는 시기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이 승해야 되는 제천우강기가 소음군하라고 해봐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대한전후 시점에 여기에 토성이 있다고 쳐봐. 토성이 아니죠. 화를 극하는 게 수성이 있다고 쳐봐. 그럼 얘가 올라가야 되는데 수극화해서 못 올라간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저도 이거는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이론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이것도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사천우강기가 태음수토야. 얘가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에 목성이 마침 그 대한전후 시점에 목성이 존재를 해버리면 목극토하잖아요. 얘가 감히 얘를 밀어내고 요 자리로 못 온다고 설명을 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요런 사유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거는 어떤 대운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네를 극해버리는 어떤 대운이 올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소음군화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를 극하는 어떤 수의 대운이 마침 왔다고 쳐. 그럼 얘를 극하기 때문에 얘가 올라갈 힘이 없는 거지. 그래서 얘가 올라가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얘도 얘를 극하는 대운이 와버리면 지평선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는데 조금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거죠. 지금 이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요 11-2-2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약간 이 천체와 관련된 설명은 약간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고, 이 대운과 같은 어떤 어운육기적 요소들이 얘를 극해서 얘가 올라갈 힘을 잃어버린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이거는 본인들이 잘 판단하시고 취사 선택을 하십시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기후가 앞으로 승강할 수 없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천기는 강할 수 없고 지기는 승할 수 없다는 의미다. 즉 여기에 있는 게 못 내려가거나 여기에 있는 게 못 올라간다는 거지. 즉 사천지기가 불급하면 정점에 도달하지 못하여 천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천우강기 또한 연쇄적으로 천으로 승하지 못해요. 이 말이지. 여기서 못 올라가기 때문에 얘도 못 올라간다. 마찬가지로 이전의 사천지기가 이미 내려가야 되는데 아직도 버티고 있으면, 감히 자신의 정점 위치에서 물러나려 하지 않으면, 즉 퇴위하려 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도 내려가지 않겠죠. 사천우강기도 천으로 강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황제내경 지진요대론에 이르기를 1년을 주관하는 운기로 연애의 기준을 삼는다고 했으니, 이러한 승강과 관련된 이상현상은 1년을 주관하는 객기인 사천지기를 기반으로 일어나게 된다. 즉 주기도 6가지로, 객기도 6가지로 존재하고 있지만 가장 러프하게 봤을 땐 결국 사천지기 싸움이거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사천지기와 제천지기 싸움인 거고, 결국은 사천지기로 요약할 수 있는 거야. 결국 운기를 요약하면 이거예요. 결국 운기를 가장 러프하게 요약하면 대운과 사천지기만 보면 얼추 맞아떨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오년에 이르렀는데 자오년은 소음군화가 정점에 이르러야 되거든. 즉 원래는 소음군화가 바로 사천을 해야 돼. 여기 있던 소음군화가 이렇게 올라가서 사천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올라가는 게 지연되면 여기 있던 태음수토가 요렇게 천으로 승하는 것도 지연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바로 전에 해년에는 요 고름풍목이 여기 있었잖아. 그래서 제때 제깍 내려와야 되는데 고름풍목이 여기 버티고 있으면 뭐가 돼요? 여기 있던 태양한수도 이렇게 못 내려가는 거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 이상 승강 현상에 나타난 두 가지 기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예를 들어서 자오년에 이르렀는데 태음수토가 승하여 사천 저강기가 되어야 하나 천충, 즉 천에 위치한 목성. 이 명칭은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목화토금수성이 지평선 위에 있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목성이 지평선 위에 있으면 이렇게 부르고 지평선 아래에 있으면 지창이라 부르고 이렇게 부른다고 했잖아. 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늘로 습토가 올라가야 되는데 마침 거기에 뭐가 있는 거야. 이 습토를 극해버리는 목성이 존재해버리면 얘가 못 올라간다 이거지. 마찬가지로 태양한수가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마침 얘를 극하는 토성이 지하에 존재해버리면 얘가 감히 얘를 못 이기고 못 내려간다는 거야.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천체와 관련된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야. 아까 말했던 거 있잖아. 특정 대운이 올 때, 예를 들어서 모근이 태곽에 와버리면 뭡니까? 습이 그 힘이 약해져서 못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토운이 태곽에 와버리면 뭐 한수의 힘이 약해져서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승강의 이상현상은 뭐냐면, 이상현상의 주 원인은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런 천체적인 원인보다는 요 오운육기적인 어떤 요소에 의한 억제 현상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아시겠죠? 자, 할 게 많은데 계속 하겠습니다. 거의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자, 분기점이 중요하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초지기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 근데 쭉 보면은 이거는 했던 건데, 객기의 분기점은 평기일 경우에 한해 주기의 분기점과 동일합니다. 근데 평기일 경우가 없잖아. 왜? 모든 지지는 뭡니까? 양 아니면 음이기 때문에 양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조건 태과고 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모두 불급이겠죠. 이게 어떤 오운 육기적 요소에 의해서 평기가 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태과 불급에 의해서 태과면 그러면 결국 이렇게 대안이라는 기점이 있을 때 태과인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대안 전, 대안 후까지 영향력을 발휘하겠고, 불급일 경우에는 대안 이후부터 대안 이전까지 짧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근데 이게 며칠인지는 제가 아는 의사에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냥 뭐랄까, 이거는 이렇게 개군과 같이, 개군에서는 태과 불급에서 기준이 뭐였어요? 대안 13일 전, 대안 13일 후로 태과 불급의 어떤 기준을 잡았잖아. 그래서 이것도 명시되진 않지만 객기에 있어서도 태과인 해의 객기는 러프하게 길게 볼 때는 대안 전 13일부터 대안 후 13일까지 영향력을 발휘. 불급일 경우에는 대안 이후 13일부터 대안 이전 13일까지 짧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정리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다 했던 내용이에요. 이건 다 했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주기를 구성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기점은 동일하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기를 구성하는 육보 각각의 분기점은 절기별로 이렇게 돼 있지. 이거 주기 시간에 설명해 드린 거죠. 쭉 보면은 이것도 다 설명했던 거. 이거는 시각적인 거잖아. 그지?
이건 한번 앞에 주기 파트 조금 복습을 해 보십시오. 제가 거기서 다 설명해 놨습니다. 자, 11-4는 객기 구성 요소들의 특징인데 앞에서 살짝 다룬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객기를 구성하는 육기 중 상에 위치하는 하나의 사천지기는 1년 중 공간적으로는 천, 시간적으로는 상반년의 변화를, 하에 위치하는 제천지기는 1년 중 공간적으로는 지, 시간적으로는 하반년의 변화를 주관하며 이들의 좌우에 위치한 네 가지의 좌우 사간기는 사람을 포함한 만물의 변화를 주관한다. 즉 사천지기는 객기의 삼지기가 되어 대한일 이후의 상반년을, 제천지기는 객기의 종지기가 되면서 대서일 이후의 하반년을 주관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상 상당히 러프하게 개괄적으로 말해보자면 객기 중 사천지기가 사실상 상반년 전체를, 제천지기는 사실상 하반년 전체를 주관하게 되니 이것이 객기가 한 해의 변화를 주관하는 시기적 부분의 개요이며, 보다 자세히 말하자면 좌우 사간기를 포함해서 절기별로 어떤 대안부터 어디까지는 초지기가 관장을 한다. 이것이 바로 객기가 한 해의 변화를 주관하는 시기적 구분의 상세한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예요. 사천지기는 상반년, 제천지기는 하반년을 주관하기에 상반년은 천기, 하반년은 지기의 주관하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되게 러프하게 보면 1년 전체는 사천지기가 좌우를 하는데 대안인 기점으로 요렇게 상반년이니까 어디겠어요? 이거는 여기겠지. 요렇게는 사천지기가 좌우고 요렇게는 제천지기가 좌우하고, 근데 더 여기서 나눠주면은 여기는 초지기, 이지기, 삼지기, 사천지기, 사지기, 오지기, 종지기, 제천지기가 각각 주관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상 운기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크게는 대운과 사천지기만 분석해도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대운과 사천지기, 제천지기만 갖고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객기 파트의 마지막인데 객기의 지법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태양은수 얘네가 각각 태거할 때는 각각 요런 맛을 기반으로 치료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 오미가 되게 애매해요. 설명이. 이 오미와 관련된 오행 대응이 문헌마다 그리고 내용마다 되게 상이해서 난이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각각. 예를 들어서 매운맛이 있잖아. 매운맛 같은 경우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죠? 과도한 땀, 발산.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간의 소설작용과 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목의 작용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짠맛, 한미 같은 경우는 먹었을 때 뭐예요? 물이 엄청나게 땡기지. 그건 물과 상대적인 화의 배속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산미. 새콤한 건 어떻게 됩니까? 단방위적 수렴성, 몸이 좀 쪼그러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목으로 보고, 고미는 쓴맛은 전방위적으로 수렴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의 작용으로 보는 거고. 자, 단맛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중화시키거든. 그렇기 때문에 토의 작용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그냥 이렇게 정리해 두고 넘어가시면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오미에 대한 내용들은 모든 내용들마다 다 조금 미세하게 달라서 일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정리하기가 조금 난해합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어떤 이런 변화의 틀을 갖고 오미를 정리하시고 그거를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도 결국 오행 각각으로 이렇게 제가 배속을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결국 얘네도 매운맛이 오로지 목의 결정체는 아니겠지. 한미도 화의 결정체는 아니겠지. 다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것만 명심하시면 이런 내용도 다 나름대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운기 구성 요소들의 설명이 끝났고, 다음 두 강의에서 요 상호작용과 예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오운육기론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